네,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늘 위의 산업혁명을 선도한다는 한국 무인기 시스템협회 오인선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하늘 위의 산업혁명을 선도한다. 한국 무인기 시스템협회. 어떤 곳입니까? 예, 한국 무인기 시스템 협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통성 있는 무인기 시스템 협회라고 돼 있는 만큼 드론이란 말이 이제 유행하기 전에 이미 생겨 있었고요. 국가연구원 그리고 대한민국의 비행기하고 관련된 방산 기업들, 그다음에 벤처 기업 중에서도 방산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아우러져서 모여서 이제 한국의 무인기 시스템의 역사를 열어가고 있는 가장 정통성 있는 협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를 열어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재난 현장에서 어떻게 드론이 활용되고 있는지 저희가 뉴스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뜨거운 땡볕 아래 과수원에서는 복숭아 수확이 한창입니다. 그늘 한 점 없는 밭에서 농민들이 밀짚 모자 하나의 의지에 작업을 이어갑니다. 한낮의 기온이 35도를 웃돌자 80m 상공을 비행하던 드론에서 대피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늘이나 무더위 쉼터로 가셔서 좀 쉬면서 드론으로 마을을 살펴보던 공무원이 열사병 우려가 있는 농민을 발견하고 확성기를 작동한 겁니다. 경상북도가 이달부터 시행하는 드론 활용 폭염 예방 시스템입니다. 아유, 일할 때는 뭐 더운데도 억지로 해야 되니까 지금 새삼스러운데 처음 봤는데 이런 것도 자주 하면 좋겠습니다. 드론에는 열화상 카메라도 달려 있어 실시간 온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론이 관제할 수 있는 범위는 최대 5km, 방송은 800m 떨어진 곳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이 덥다는 걸 인식도 하시고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예전보다 효율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15년간 열사병 사망자 238명 가운데 60세 이상이 66%를 차지했고 발생 장소는 논밭이 가장 많았습니다. 올 들어서도 대구 경북에서 온열 질환자가 200명 가까이 발생해 2명이 숨졌고 1명은 밭일을 하던 80대였습니다. 경상북도는 폭염 대응 기간을 당초보다 보름 확대 연장해 내달 말까지 폭염 대책을 강화합니다. 논밭 작업하는 어르신, 그다음에 야외 작업 근로자, 그리고 취약계층을 하는 맞춤형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유례 없는 이상고온에 농촌 들녘에서는 폭염과의 사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용입니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예. 요즘같이 이제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을 때 드론이 날아가면서 조심하십시오. 지금 이제 너무 덥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세요. 이런 걸 이제 방송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시스템이라는 말을 가장 잘 소화하고 있는데요. 시스템하고 플랫폼이 결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드론 보이고 관제 차량 보이고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을 해서 네. 사전 경로를 설정한다거나 네. AI가 네. 열섬 현상이나 그 지역에 이미 사고가 났던 부분들을 자동으로 비행을 하면서 자동으로요? 예, GPS가 기반이 되다 보니까 네. 위치를 항상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또 그리고 하늘에서 떠서 입체적인 상황을 보고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을 119 또 지역의 이제 경찰청하고 연결을 해서 연동을 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시간 대응. 예. 네. 또 특히 과거에는 이제 얼굴이 친하게 익숙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늘에 떠서 생소한 현상에서 경고를 하니까 굉장히 깊이 경고라는 거는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와닿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증폭된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이렇게 인지가 돼서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반응은 어때요? 반응이 상당히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고요. 드론이 가진 장점이 입체적으로 보는 현상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리에 있거나 그 대상자가 실시간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희가 그렇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이제 무슨 뭐라고 할까요? 차 같은 거 예. 자동차에다가 이제 스피커 같은 거 이제 매달아 갖고 예.
날씨가 덥습니다. 뭐 이렇게 조심하십시오, 조심해 이러는데 이제는 네네. 드론에서 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폭염뿐만 아니라 드론을 활용한 거 보면은 산불, 예, 예. 산불 예방하고 감시 예, 예. 여기에도 또 쓰인다고 하는데 네네. 어떤 얘기입니까? 예, 그 산불은 사실 그 일상에 노출돼 있는 장소가 아니고 뭐 이제 산림이 우거진 지역이나 좀 잘 안 보여요. 예, 예, 네.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아주 극소적인 현상에서 발화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초기에 발화되는 현상을 그 시점을 이제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위치를 그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인력이 초동 진화할 수 있도록 위치를 빨리 전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특장점을 각종 특수 임무 장비를 가진 드론들을 활용해서 실시간성을 가지고 초동 진화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이 시스템은 가장 중요하게 지금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아까 폭염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였고 요번 산불 같은 경우는 경남 산청, 예. 하동. 이게 지난 3월에 대형 산불 났던 바로 그곳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이제 그 연기와 연무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판별을 할 수 있거든요. 그 구분이 가능해요? 예, 그게 이제 후처리 소프트웨어들이 돌아가면서 AI 기술들이 상당히 발전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되는 사전 지형 정보나 경로들을 파악을 해서 자동 비행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영상 판독을 하고 결과를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서 대응 세력들이 실시간성을 가지고 빨리 파악하고 예. 또 연기가 나는 걸 보고 과거에는 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지금은 정확하게 동경북이 좌표를 가지고 바로 출동을 하니까 과거의 그 대응 체계하고 많게는 수십 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결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기 진압도 가능하다 이 예,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사실 불이 일단 번지고 나면 껐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결과론적으로는 탈 만큼 다 타고 꺼졌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산불이나 불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초동 진화입니다. 이미 발화점을 빨리 발견을 해서 번지기 전에 꺼야지만 이제 이게 기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드론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폭염에 대한 대비, 예방, 두 번째는 산불 예방, 예, 예. 뭐 조기 진압 이런 것도 있는데 요즘 같은 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산이나 계곡, 예, 예. 또 해수욕장, 바다 이런 데 피서 가잖아요. 네네네. 이런 때도 드론이 아주 적절하게 활용된다면서요. 예. 그 지금 그 사회자님께서 거론했던 그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해수욕장이나 해난 사고는 가장 큰 그 대응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놀이를 하는 공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섹터가 그 이미 공간이 정해져 있는 곳에서 네. 선제적 비행을 통해서 예. 인공지능이 관여를 해서 물에 빠진 사람과 물에서 노는 사람을 구분을 해서 그렇죠. 즉시 좌표가 송출이 돼서 대응할 수 있게 만드는 최장점으로 그 인명 구조에 이렇게 반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보통 4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골든 타임의 기준은 그 이제 해난 사고에서 이제 정신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호흡이 중단이 되는데 호흡이 중단이 되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는 시간이 정지가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 골든 타임이 4분입니다. 그래서 4분 내에 구하면 좋고 그 시간 내에 구하지 않으면 예후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골든 타임 4분 내에 아주 속도전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주 최적합하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드론으로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 GPS를 통해서 정확하게 위치를 찍어줄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인공지능이 AI가 108을 일으키면서 수영을 하면서 노는 사람과 빠져 죽어가는 사람은 모션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일단 그걸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하는 동시에 물에 빠졌다고 인지하는 순간 동경북이 좌표가 생출이 되거든요. 그 생출된 좌표를 가지고 그 인명구조 장치를 투하할 수 있는 드론이 자동으로 비행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좌표에 서클 2m 안에 들어가면 또 투하 장치 또한 자동으로 작동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은 가면은 바닷속 같은 경우는 네네. 내가 지금 구조하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구조를 할 때 2차원적인 시각에서는
그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이 골든타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체적으로 좌표를 이미 가지고 정확하게 출동을 해서 그 간격을 좁혀가서 구조를 하는 이 골든타임에 준하는 구조 방식은 아주 획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이 프로그램 저도 이제 진행하다 보면은 화재가 났을 때, 대형 화재가 났을 때 또 드론이 촬영한 그 영상을 볼 때가 많아요. 네, 네. 실제로 화재, 네. 진압에 드론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예, 그 지금 보시는 현장 상황이 물리적인 그 거리가 생김으로 인해서 현장 상황이 어떤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예측은 물론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드론이 생기면서 우리가 이제 거리의 차이가 있고 다른 공간에 있어도 현장 상황이 어떤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는 전략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략적 대응은 구조를 요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를 이미 다 알고 접근을 하면서 어떻게 이 상황을 공략을 해야 되겠다라고 전략을 세우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일선 소방서라든지 이쪽에서도 드론을 활용하는 비율이 예, 예. 과거보다 늘어나고 있어요? 어때요? 예, 그 지금 최근에는 드론이 출동하는 그 요소가 거의 뭐 50% 이상 이렇게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재난, 재해, 산불 이렇게 되면 그 구조를 요하는 사람도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그걸 진압하는 세력들도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무인성, 그다음에 실시간성을 가미해서 이제 그 구조자나 요 구조자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그 현장에 접근을 해서 상황들을 이미 보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화재 진압하는 소방관들한테 저희가 이제 여쭤봐요. 뭐가 제일 힘드냐? 그랬더니 유독가스라든지 뭐 열 때문에 예. 접근도 안 되고 예. 보이지도 않는다는 예,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게 드론 아닐까요? 예, 아주 정확하신 지적인 것 같고요. 열섬 현상이나 유독가스 이거는 사람한테 가장 큰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무인기라고 하는 이 안전한 장치에 그럼 어떻게 의해서 알아요? 근데 드론에서는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이게 하늘에서 내려다보거나 공간 위에서 3차원에서 내려다보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2차원적인 요소는 건물도 가리고 사람도 가리고 그 사이를 통해서 네. 보는 거지 않습니까? 하늘에 뜨면은 사실은 신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시각으로 바라봐서 신의 입장에서 이 상황들을 이렇게 지배할 수 있으니까 그 인간의 영역보다 한 차원 높은 영역이 아닌가. 그래서 대응 수위가 높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론 안에다가 예예. 열 화상 감지 카메라인가요? 예, 예. 뭐 이런 것도 같이 장착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임무용 장비가 그 재난의 성격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임무 장비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열상 카메라라든가 또 EOIR 또 나이트룩스라고 해서 네. 연무도 걷어내고 볼 수 있는 이런 환경도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임무 장비들을 이렇게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드론 하면은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재난안전119 프로그램에 나오는 내용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으로 봐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드론 규모라고 해야 될까요? 예, 시장 규모, 예예. 수준 예, 예. 어떻습니까? 그 이제 드론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국방용으로 쓰는 것도 있고 산업용으로 쓰는 것도 있고 또 일반 네. 유저들이 국민들이 이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B2C 용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마다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이 각기 다른 것 같고요. 이제 뭐 값싼 가격 경쟁력이나 이제 노동력들을 활용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일반 유저들한테 활용이 되고 있는 중국산 드론이나 또 이제 그 이스라엘 또 북유럽산 드론들이 이제 아주 높은 고도에서 글로벌급으로 이렇게 이제 군단급 네. 뭐 이렇게 활동하는 게 있고,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드론의 강점은 사실 그 대대급이라고 해서 저고도 드론들입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상황에서 봤지만 이제 전쟁이 양상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예, 완전히. 완전히 뭐 네. 바뀌었고요. 그곳에서도 보시다시피 영토를 빼앗고 영토를 또 이제 수복하고 방어하고 이러는 전투들은 대부분 20km 내에 대대급 전투에서 이제 직접 백병전 같은 것을 과거에는 했는데 지금은 뭐
그 아까 제가 신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드론을 띄워놓고 마치 그 공간 안에서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다 보면서 적의 위치, 또 아군의 위치, 화기의 위치, 또 우리의 전략 상황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전투를 하다 보니까 아주 필수 조건이 돼버렸고요. 그런 곳에서는 이제 그 세계적으로 선점한 네. 그런 국가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대급 전투 상황에 가장 중요한 그 전투 용어가 주도권이라고 주도권이요. 합니다. 예,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와야 예. 영토를 빼앗을 수도 있고 또 방어할 수도 있고 하거든요. 이 주도권 전투에서 가장 주도권적인 조건이 뭐냐? 그러면 이게 이제 드론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 시장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 간의 경쟁이 지금 가장 활발해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우리나라 방산업도 이제 뭐 크게 미사일을 대체하거나 뭐 이제 이런 그 장거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주도권 전투에서 이겨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악 지형이 있고 또 그렇죠. 국서 지역이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그 우리나라는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지난해 세계 드론 시장 규모가 97조 원. 예, 예. 적지 않아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조 6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K방산 하는데 예, 예. 드론을 잘 활용해 갖고 우리 기술력이면요. 예, 예. 수출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저희가 관여하고 있는 그 분야도 지금 K방산 그러면 이제 한국 장비들이 이제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 이제 정보 보호를 네. 그 수출한 국가의 자국 정보 보호를 잘해주는 신뢰성이 이제 한국 장비들은 그렇죠. 굉장히 뛰어나고요. 또 우리 그 방산업을 하고 있는 우리 선배들이 이제 잘 구축을 해놨는데 또 사후 관리, 유지 보수 이런 측면도 굉장히 이제 좋습니다. 또 특히 그 미국산이나 이스라엘산 또 유럽산에 비해서 그 우리나라 제품이 방산 제품에서 요새 유용하게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그 호환성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그 폴란드를 가거나 어디로 갔을 때 그 다른 전쟁 장비하고 기존 구축 장비하고 이렇게 잘 붙습니다. 아주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유연하게 되어 있거든요. 호환성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수출기를 열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나 뭐 코트라를 통해서 또 방위사업청을 통해서 또 방산 대기업이 또 이제 벤처기업을 이끌어서 해외 수출기를 열려고 하는 노력들이 최근에 굉장히 크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이제 방산 얘기는 좀 이따가 다시 또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요. 예. 국토부, 이제 정부에서도 보니까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 예. 이걸 이제 하는데 뭔가 이제 업계들하고도 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어떤 내용입니까? 예,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에 그 항공안전기술원 등을 통해서 상용화를 하기 위한 그 지원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내놨습니다. 그 저희 회사도 2023년도에 그 국토교통부하고 그 행정안전부 또 보령시가 주축이 돼서 한 8km가 떨어진 거, 그러니까 보령 원산도까지 그 보령 원산도에서 삽시도까지 한 8km 정도 이격이 돼요. 드론을 이용해서 택배 보내는 거예요? 예, 예. 와. 그런데 예. 좀 획기적인 게 그 조정을 하거나 모니터링을 하면서 보내는 게 아니고 자동화된 프로그램 안에서 주소를 기반으로 해서 주소만 주면은 이제 그쪽까지 가게. 그러니까 드론에다가 GPS 입력을 주소를 딱 예. 입력을 하면 예, 예. 드론이 날아가서 거기서 딱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제 그 소프트웨어가 지적도 하고 위치도 하고 이제 위성 지도까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정해준 좌표로 동시간대에 여러 가지 지도를 비교해가면서 아주 정확하게 배송을 하려고 하는 일들, 이런 다각도의 여러 가지 일들을 국토교통부가 앞장서서 이렇게 추진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8km 떨어진 지금 이제 영상에서 보이는 저 그림 같아요. 네네. 저렇게 좀 무거운 거 저런 것도 이제 가능한 거예요? 예, 그 기종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 3kg, 5kg대 가벼운 물건에서부터 현재는 20kg 내에 이런 무게까지도 이제 상용화 사업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섬에 사시는 분인데 갑자기 기상이 좀 안 좋거나 뭐 배편이 끊겼어요. 예, 근데 약이 필요해. 예, 예.
이것도 이제 공급이 가능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가장 중요하게 지금 그 위급한 상황에 먼저 네. 대응을 하는 네. 요소들을 가지고 이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이런 일들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 그 뉴스 영상을 보면요. 예. 비슷한 건데 아마존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뭐 기업이 예. 소비자가 이렇게 주문을 하면은 드론이 자기 집 마당에다가 예. 뭐 책을 떨어뜨린다든지 예.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우리 수준이 그 정도 갑니까? 예, 지금 현재는 이제 상용화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시범 사업 성격의 이제 그 샌드박스 존 안전하게 이제 한 공간에서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종 목표는 아마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물류 시장에 들어가서 맨 마지막 단에 도어투도어를 하거나 빌딩 투 빌딩을 하는 마지막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주어지는 게 목표라서 이제 그 부분을 상용화 목적을 두고 이제 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사님께서는 이제 협회 이사이기도 하면서도 또 예. 그 업체의 예, 예. 대표이사 또 사장님이시잖아요. 네네네. 그 여러 가지 이제 기술력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국방 또 안보 분야에서 이 드론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아, 예, 제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과거에는 베트남 전쟁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주로 헬기가 없으면 전쟁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일단 헬기가 떠야 뭐 이렇게 지금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에서는 헬기가 거의 뭐 존재를 감추고 그렇죠. 드론이 주로 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만큼 전쟁의 양상 패러다임이 완전히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또 인공지능 기술과 뭐 전자 기술 또 소프트웨어 기술 이런 것들이 합해지면서 상대 세력끼리 가장 그 중요한 정보들을 얼마만큼 미리 파악을 하고 수행을 할 수 있느냐로 바뀌어버린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중심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드론이 돼버렸고요. 드론에 의한 정보전, 아, 드론에 의한 전자전, 드론에 의한 백병전까지 수행을 하면서 거의 뭐 이렇게 주도 세력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저희 재난안전 119에서 보면은 이제 항공기 사고 얘기도 저희가 많이 해요. 네네네. 항공기 사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교류 때문에 네. 교류가 이제 뭐 엔진 같은데 이제 빨려 들어가고 네. 고장이 나면서 네네.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드론을 이용해서 이 철새를 예, 예. 퇴치하는 예. 그런 거는 어때요? 예, 그 이제 가장 문제가 됐고요. 그 불미스러운 사건이었지만 이제 무한 사고에서도 보셨듯이 이제 버드 스트라이크는 아주 중요한 항공기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조류의 서식지를 공항에서 이격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새가 또는 그 텃새가 공항에 오는 이유는 사실 사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사람이 있는 네, 곳에 네, 네. 먹이가 있으니까 네.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그 조류가 싫어하는 환경들을 쫓아다니면서 만들고 그렇죠. 또 이동을 했을 때 아 여기가 살기 좋은 곳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그쪽에다 이제 먹이를 주는 등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하고 있고요. 또 직접적으로는 이제 맹금류의 이제 그 소리, 그다음에 그 철새가 싫어하는 빛, 음파 이런 것들을 발사해서 그 중요 위협이 되는 공간에서는 이렇게 이격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드론이 앞장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론 하면은 또 중국도 굉장히 국가적으로 이제 지원을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께서 보실 때 예. 국산화 드론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아, 예. 그건 아주 중요한 그 이야기인데요. 그 국가에서는 드론이 이륙하는 순간 모든 지형 정보가 영상으로 담깁니다. 그다음에 그 지형 정보가 과거에 말하면 이제 지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지형 정보에 의해서 생성되는 좌표, 건물의 위치, 뭐 중요 국가 시설 이런 것들이 다 수집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압축을 시켜서 누군가가 군사적 목적으로 쓰려고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 있다 되는 곳으로 가면서 압축시켜서 클라우드를 통해서 막 정보를 수집한다. 이러면은 우리의 정보가 그러면 예, 그럴 수도 있네요. 굉장히 중요한. 과거에는 그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서 적국에 노출시켰다는 이유만으로 뭐 처형도 되고 사형도 되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국가에서는 정보이거든요. 이런 정보들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단시간 내에 아주 간편한 방법으로 수집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은 유용하게는 재난, 안전, 국민의 생명도 이렇게 지켜주는 곳에 쓰이겠지만 또 그 반대 세력에게 들어갔을 때는 가장 위협이 되는 요소의 정보들이 수집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드론 시장 발전을 위해서 제도적이라든지 뭐 개선 또는 보완 뭐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예. 지금 저도 기업을 하고 있고 우리 시스템 협회 입장에서 애로사항 얘기하시면 됩니다. 지금 R&D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은 일반 FI 시장이나 투자 시장에서 상당히 자금도 많이 유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금이 유치되고 R&D가 많이 진행됐다는 이야기는 상품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산들이 많이 마련이 돼서 그런 기업들한테 이제 판매를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수요적인 측면이 많이 발굴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수요 측면이 공공에서 수요 측면이 이제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중국에서 그런 부분을 중국 제품들이 좀 많이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잠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제품들이 특히 수집된 정보를 악용하려고 하는 스파이칩이나 이런 노력들이 있어서 이제는 그 중국 제품에 대한 대응 능력을 한국 제품 국산화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중요 부품들도 국산화 지원을 하거나 보조금 제도를 좀 활용해서 이제 수요를 많이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수요가 매출이 나야 어떻게 다시 또 R&D에 투자를 하거나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은 거기에 딱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요가 창출이 되고 수요가 많이 일어나야 말씀대로 이게 계속 동력을 잃지 않고 가장 강력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대한민국의 드론 이 산업을 이끌고 있는 업체 대표로서요. 앞으로의 계획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저희 회사는 ADD라고 하는 국방과학연구소에 이제 R&D 진행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방위사업청이나 이런 곳에서 필요한 육해공군에서 기반이 되는 수요 제품들에 대한 기술을 원천 기술에서부터 응용 기술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연구 개발을 해서 90여 종의 이제 지식재산권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중앙정부나 또 중앙정부 산하기관, 지방정부나 지방정부 산하기관의 시범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가 많이 창출이 돼서 본 사업으로 나왔을 때 저희가 가장 그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고요. 또 군에서도 일반에서 불리는 에어택시라고 하죠. 과거에는 UAM이라고 불렸는데 지금은 어반 에어 모빌리티에서 이제 보다 진보한 어드밴스드 에어 모빌리티라고 해서 에어택시 부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또 저희가 기술 축적을 많이 해서 또 가지고 있고요. 또 조금 더 이제 가까이 온 것은 요새 전장에서는 전투 인력 인구 절벽이 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군대 가는 인력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전투 인력은 아주 필요한 인력이니까 수송, 보급 이런 쪽은 이제 전장에 전투 인력이 가서 좌표를 송출해주면 탄약, 식량 이 정도는 이제 카고 에어 비클이라고 해서 이제 드론의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저희 회사가 나아갈 정확한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회사가 가진 역량들을 다 모으고 있거든요. 이게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무인기 시스템 협회 오인선 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